2025년 8월 8일 새벽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지역 떠있는 검문소 인근에 세워진 검은색 차량 안에서 한 명의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망자는 박모 씨,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 확인서에는 사인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송진신이라는 1992년생 중국인 남성의 사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중국인으로 둔갑한 겁니다. 왜 그들은 신원을 조작해야 했을까요? 20일 전 7월 17일 박 씨는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에게 남긴 말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복호산 범죄 조직 감금 시설이었습니다. 박 씨를 그곳으로 보낸 건 대학 선배 홍모 씨였습니다. 충남 천안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 홍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 씨에게 대포 통장 일을 제안했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서 박 씨의 금융거래는 모두 정지됩니다. 빚만 쌓여갔죠. 그때 홍 씨가 다시 나타나 캄보디아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박했던 박 씨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한 박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돈이 아니라 감금과 폭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 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사이 국내에 있던 누군가가 박 씨 명의로 5,700만 원을 대출받고 잠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사실조차 몰랐죠.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안 조직은 박 씨를 13일간 고문했고 결국 박 씨는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대학 선배의 배신, 사라진 5,700만 원,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 22살 청년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홍 씨 뒤에 숨은 진짜 윗선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202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씨는 충남 천안 한 대학의 평범한 2학년생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보다 4살 많은 같은 과 선배였죠. 홍 씨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박 씨에게 접근하며 요즘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홍 씨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통장만 만들어주면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준다고 제안했죠. 박 씨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홍 씨가 자신도 했고 주변 친구들도 다 한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박 씨는 통장 3개를 개설해 홍 씨에게 넘겼고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박 씨의 모든 통장이 거래 정지됐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분류된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던 거죠. 박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생활비 받을 통장도 없고 받았던 돈도 환수당했으며 신용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7월 중순 박 씨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밀렸고 원룸 월세는 2달째 연체됐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봐도 신용등급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죠. 친구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자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은 아들이 잘 지낸다고 믿고 계셨으니까요. 박 씨는 전화할 때마다 밝은 척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바닥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7월 10일 홍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박람회 통역 도우미 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일주일 일정, 숙식 제공, 급여 200만 원, 비행기표는 회사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캄보디아의 위험성에 대해 검색했지만 홍 씨는 그건 다른 케이스라며 정식 박람회장이고 푸놈펜 시내 호텔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민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월세도 갚고 휴대폰 요금도 내고 친구들 빚도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7월 15일 박 씨는 홍 씨를 만나 비행기표와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홍 씨는 자신도 작년에 다녀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7월 17일 오전 박 씨는 작은 백팩 하나만 메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지나며 박 씨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불안했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는 박 씨를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7월 17일 오후 푸놈펜 공항에 도착한 박 씨는 홍 씨가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남성이 나타나 차로 안내했죠. 검은색 승합차에는 이미 몇 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나자 이상했습니다. 시내가 아니라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박 씨가 호텔 위치를 묻자 곧 도착한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1시간 반 뒤 차는 복호산 인근 낡은 3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죠. 박 씨가 여기가 박람회장이냐고 묻자 남성은 대답 없이 박 씨를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건물 안은 어두웠고 복도 양옆 작은 방마다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어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승인 멘트가 들렸죠.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박 씨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성들이 박 씨를 붙잡고 3층 작은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았죠. 일주일만 일하면 돈 주고 보낸다며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안다고 협박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하루 16시간씩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잠은 4~5시간. 화장실도 감시를 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감시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피해자가 몰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딱 1분밖에 없다고 했죠.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형에게 전화해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고,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여권이랑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정확한 위치를 묻자 박 씨는 복호산 쪽이라고만 말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씨의 형은 즉시 한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복잡했고 국제공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일 맡고 있다며 돈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죠. 조직원이 전화기를 빼앗아 5,700만 원을 보내주면 아들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생 농사지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조직원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그걸 내가 갚아야 한다고. 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5,7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걸.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캄보디아에 도착한 다음 날인 7월 18일 박 씨 명의로 3군데 대부업체에서 동시에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합계 5,700만 원. 신청자는 박 씨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고 신분증 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 승인된 돈은 박 씨의 통장으로 입금됐고 이틀 만에 모두 인출됐습니다. CCTV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찍혔지만 얼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홍 씨를 추적했습니다. 수사 결과 홍 씨는 단순한 모집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죠. 통화 기록에서 대표님, 팀장님이라 불리는 2명의 인물이 파악됐습니다. 이 국내 조직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을 물색해 대포 통장 일을 시키고 통장이 막히면 더욱 절박해진 학생에게 해외 일자리를 제안해 캄보디아로 보냅니다. 학생이 출국하면 명의를 도용해 최대한 대출을 받고 돈을 빼낸 뒤 캄보디아 조직에는 학생이 돈을 빼돌렸다고 알립니다. 캄보디아 조직은 학생을 감금하고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죠. 완벽한 이중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박 씨는 계획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7월 25일 박 씨는 리광호라는 조선족 남성을 만났습니다. 키는 160cm 정도로 작았지만 허리춤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리광호는 박 씨의 가족과 통화를 시키며 특유의 조선족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사고가 생겼으면 해결해야 한다고, 돈만 받으면 된다고. 박 씨의 형이 무슨 돈이냐고 따지자 리광호는 동생이 5,700만 원을 먹고 튀었다고, 안 갚으면 동생은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그런 돈이 없다고 절규하자 리광호는 일주일 안에 돈을 안 보내면 동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리광호는 박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돈 안 보내면 평생 일하거나 죽어야 한다고. 그는 웃으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박 씨가 감금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13일간 박 씨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을 목격한 A 씨가 있습니다. 3월에 코인 환전소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왔다가 같은 처지가 된 사람이었죠. A 씨는 박 씨가 끌려온 날을 기억했습니다. 조직원들이 그를 21호라고 불렀고 이미 일주일간 폭행당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오른쪽 눈은 거의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몇 개는 부러진 것 같았고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죠. 리광호는 매일 박 씨를 찾아와 가족이 돈을 보낸다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박 씨가 가족에게 돈이 없다고 하자 리광호는 차갑게 웃으며 내가 여기서 벌어야 한다고 말하고 조직원들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박 씨를 끌고 가 다시 구타했죠.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 씨는 하루에 두세 번씩 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비명소리만 들렸고 1시간쯤 지나면 박 씨는 거의 기어서 돌아왔습니다. 8월 첫째 주 박 씨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열이 나는 것 같았지만 약도 없었습니다. A 씨가 조직원에게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자 조직원은 죽으면 어떠냐며 돈이나 내놓으면 된다고 비웃었습니다. 8월 사흘쯤 리광호는 박 씨에게 강제로 주사를 놓았습니다. A 씨가 왜 그러냐고 묻자 리광호는 웃으며 마약하는 영상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탈출해도 증거를 남기려 했던 겁니다. 박 씨는 그날 밤 환각 상태에 빠져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형에게 자신이 죽는 거냐고 물었죠. A 씨는 밤새 박 씨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6일 리광호가 박 씨의 가족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며 내일까지 돈 안 보내면 아들은 정말 죽는다고 했죠. 박 씨의 어머니는 울면서 정말 돈이 없다고,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리광호는 전화를 끊고 조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새끼 더 이상 쓸모없으니 처리하라고. A 씨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A 씨는 박 씨에게 내일 탈출을 시도할 테니 같이 가자고 속삭였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못 걷는다며 A 씨만이라도 나가서 제발 가족에게 자신이 어떻게 됐는지 전해달라고 말했죠.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꼭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A 씨는 창문을 부수고 탈출해 2km를 달려 마을에 도착했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A 씨는 구조됐지만 박 씨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8월 7일 밤 박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리광호는 조직원 3명에게 시신을 국경 쪽으로 가져가 버리라고, 절대 한국인이라는 걸 들키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벽 2시쯤 검은색 세단은 캄보디아 마이너스 베트남 국경 떠인인 검문소 근처 외진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순찰 중이던 베트남 경찰이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고 뒷좌석에서 박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3명의 남성은 즉시 체포됐죠. 병원 의사는 박 씨의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멍과 상처, 부러진 손가락과 갈비뼈, 손상된 내부 장기, 명백한 고문 흔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체포된 3명을 신문하자 이들은 모두 이 사람은 중국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진신, 1992년생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신의 소지품에서 한국 여권이 나왔습니다. 박모, 2003년생, 한국인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은 조직원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중국인 남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처음엔 몰랐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박 씨의 가족이 계속 신고하고 있었고 8월 10일 탈출한 A 씨가 한국 대사관에 박 씨가 복호산 조직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며칠 전 발견된 중국인 시신이 실은 박 씨라는 걸 알았습니다. 8월 12일 한국 경찰은 박 씨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박 씨의 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뒤 박 씨의 형과 아버지는 캄보디아로 가 시신과 대면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몸의 작은 흉터와 손가락 특징으로 박 씨 임이 확인됐습니다. 형이 캄보디아 경찰에게 동생을 이렇게 만든 놈들이 어디 있냐고 묻자 경찰은 3명은 체포했지만 주범 리광호는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분노하며 동생은 그냥 죽은 거냐고 그놈들은 잡지도 못한 거냐고 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박 씨의 어머니가 혼자 남아 아들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와 벽의 가족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그 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엄마가 너를 살려야 했다고. 어머니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홍 씨의 계좌 추적과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그를 추적했습니다. 10월 17일 경찰은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홍 씨를 검거했습니다. 홍 씨는 자신도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경찰은 홍 씨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 출국 이틀 전 홍 씨는 누군가에게 이번에는 빚도 많고 급해서 쉽게 넘어갈 것 같다며 출국 확인되면 바로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진행이란 대출 편취를 의미했죠. 홍 씨는 박 씨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국내 조직이 대출받도록 도왔던 겁니다. 대가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친구의 목숨값이 100만 원이었던 거죠. 경찰은 홍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홍 씨 뒤의 국내 조직 윗선이었습니다. 경찰은 홍 씨를 압박하며 윗선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홍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경찰은 홍 씨의 계좌와 통화 기록을 분석해 20대 후반 남성 2명을 파악했습니다. 한 명은 대포통장 총괄 관리, 다른 한 명은 대출 편취 담당이었죠.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윗선들은 흔적을 철저히 지웠고 모든 지시는 암호화 메신저로 이뤄졌습니다. 돈도 가상화폐나 대포통장을 거쳐 여러 번 세탁됐죠. 박 씨의 가족은 경찰서를 찾아가 제발 끝까지 수사해달라고 아들을 죽인 놈들을 다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홍 씨는 잡혔지만 윗선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리광호도 도주 중이었습니다. 박 씨의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거나 감금됐다는 신고는 330건.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상당수는 구조됐지만 8월 기준 80여 명은 여전히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가 대부분 20대 청년, 그중 상당수가 대학생이었다는 점입니다. 박 씨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다 쉬운 돈벌이 제한에 속았던 경우가 많았죠.
국회에서는 긴급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피살 대학생 유인책이 대학 선배라는 건 중국 범죄 조직이 우리 대학가에까지 침투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선미 의원도 한국인 납치 신고가 330건인데 주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니 교육부에서 각 대학별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씨는 돌아올 수 없었고 80여 명은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니까요. 정부는 10월 16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보코산, 바벳, 포이펫은 여행 금지, 시아누쿠빌은 출국 권고였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캄보디아행 탑승객 불신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리광호는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조직의 윗선도 아직 잡히지 않았죠. 박 씨의 부검은 한국 국과수 법의관 입회하에 캄보디아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신 다발성 타박상, 늑골 골절, 내부 장기 손상, 마약 투약 흔적. 사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박 씨의 유해는 화장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 말 충남 천안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촐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그냥 평범하게 대학 다니고 싶었을 텐데 돈이 없어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025년 10월 박 씨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홍 씨는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은 윗선을 추적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경찰은 리광호를 수배 중입니다. 하지만 언제 그들이 잡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청년이 쉬운 돈벌이 제안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해외에서 일주일만 일하면 200만 원을 준다는 말 뒤에 숨은 진실을 모른 채요. 박 씨의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청년들을 이렇게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을까요? 22살 박모 씨. 그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꿈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차가운 유골함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비슷한 제안을 받는다면 제발 말려주세요. 쉬운 돈은 없습니다. 그 뒤에는 항상 대가가 있습니다.